예, 강범수 서구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 행사가 아니고 오늘 예전에 대한민국은 전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오늘 꼭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또 잘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우리 모두 같은 뜻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날 또 우리 서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오늘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진 것도 있었고, 이거를 해보겠다고 저나 우리 직원들이 같이 뜻을 모은 지도 벌써 거의 2년 가까이 됩니다. 사실은 그 2년의 세월 동안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사실은 저는 이 자리가 그냥 노시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빨리 생겨야 되는데,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멍성마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관심이 있고 업무를 수행하긴 하지만 이런 시설을 이용해보거나 관리해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시설을 운영해보거나 관리해오신 분들이 느낀 것, 생각했던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여기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듣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만든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 끝에 기본적인 시설 건설에 대한 어느 정도 방향은 되는데 아직 8분 우선입니다. 이제 다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마지막 절차가 남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중앙정부의 수용자 심사를 저희가 일단 아직까지는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용자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예상치 못했던 거여가지고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는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오기 전에도 우리 발표도 하실 수용자 여러분께 의견을 나눈 바가 있는데 여러 좋은 의견을 다 모아서 그 절차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 시설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또 하나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시설을 우리라고 하면 이제 관이죠. 관에서 만들어서 쓰시라고 내놓는 게 아니고 지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이용자들의 의사와 필요가 좀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일본인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건축은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꿈과 희망을 키우고 가꿀 것이냐를 생각하고 그 건물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건축가의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건축가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특히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같으면은 특수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특수한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정말 어려운 시간 내서 정말 먼 데서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양구선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미러 강총장님도 그렇고 우리 신창우 센터장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희 이용자 센터장님 우리 김은순 대표님 그리고 우리 이미정 교수님 어제 오셨는데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런저런 의견을 주시면 그게 100% 반영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잘 모여서 좋은 뜻으로 다 반영되자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애인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복지구현을 위한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신축에 관한 간략한 개요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15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발달장애인의 87.3%가 평생교육을 부경험했고
2017년 인천 발달장애 부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77%가 평생교육을 미참여하였습니다.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시설을 지정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인천 지역에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시설이 전무해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이 무기력하게 생활하고 사회적 비용이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발달장애인의 교육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는 절실히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발달장애인 교육센터를 건립고자 무던히 노력을 하였으며 지금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치는 서구 가정지구의 문화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 원창동 39-11번지 1원이며 부지 면적은 3028제곱미터입니다. 시설 내용은 장애인 복지법 시설 기준에 의거해서 교육실, 직업체험실, 심리치료실, 체육활동실과 같은 시설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부지 매입비 약 48억 원이 소요되며 고맙게도 건축 공사비는 관내 기업에서 뜻깊으신 복지가분께서 건립해서 기부 체납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6년 3월에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하였으며 4월에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센터를 몇 군데 비교 시찰을 끝냈고 16년 9월에 발달장애 교육센터에 대한 신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금년 1월에는 발달장애 부모님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2월 달에 기부 체납에 의사해 있는 기업인과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 안에 행정적인 절차를 잘 마무리해서 부지 매입을 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교육센터를 착공해서 늦어도 18년대 안에는 개관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갈 것을 여기 모이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님, 교수님, 또 서울에서 발달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센터장님, 또 우리 부모님들 오늘 좋은 이야기 서로 교환하시면서 고귀한 의견 나눠주시고요. 그 좋은 의견 우리는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서 건립고자 하는 발달장애 교육센터가 바람직하게 신축되어서 신축과 동시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진심 어린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좋은 의견 많이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연대 사무총장님께서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기로입니다. 네, 인천에서 발달장애인 교육센터를 만들 것에 대해서 평생교육을 요구했고 또 평생교육과 관련된 요구도 하고 저희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반갑고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전반적인 운영 방향, 모형을 좀 설계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급하게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이 시간상의 제약으로 또 부족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런 이 아이디어를 좀 보시고 네, 또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분전하게 관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고 실제로 이제 평생교육 참여를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려 97%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교육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80%가 넘고 적어도 80% 이상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생기면 꼭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는 그냥 지역사회 생활하시면서 평생교육을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 희망과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한 이 평생교육을 좀 더 확대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련 법률과 서구청에서는 이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달장애인을 위한 어떤 별도의 교육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서구청의 여러 가지 의지와 또 자원을 확보해서 그런 기후체납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준비를 다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모형을 만들어서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는 여러 가지 연구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업 능력 향상과 이 기초문제, 특히 이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발달장애인의 어떤 평생교육은 주로 직업 획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 발달장애인 어떤 평생교육이 주로 이 평생교육을 받고 나서 뭘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직업을 획득하거나 또는 직업훈련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평생교육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생교육센터의 어떤 궁극적 목적은 이 직업 획득 방점을 두고 추진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없는 가운데서는 이제 기존의 복지시설에 대한 요구들이 매우 높았습니다만 별도의 시설을 만든다면 이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을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얼마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싶어 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도 주로 대부분의 절반 이상이 매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싶어 하시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반면에 매일 나오는 것보다는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한 욕구도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평생교육센터를 이렇게 전일제 매일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격일제로 운영한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만 운영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 발달장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실습이나 체험 중심으로 그리고 일반인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욕구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평생교육센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취업과 연계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고 또 일정 부분 어떤 돌봄이나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하여야 되고 또 이동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욕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천시 발달장애 평생교육에 대한 운영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센터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발달장애 평생교육은 크게 이제 이용 시간, 현재 이용하는 시간과 그리고 통합의 수준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분류한 것은 현재 발달장애 평생교육 시설의 형태를 보고 이렇게 추론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용 시간에 따라서 전일제로 운영되는 것,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제로 운영되는 것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고 또 발달장애인만 이용하는 시설이 있고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비발달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과 일반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이런 이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류해 보면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는 좀 더 발달장애에 특화된 어떤 전문적이고 그리고 또 전일제로 운영되는 그런 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특수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전일제로 운영하지 않고 시간제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혼합적인 형태, 좀 더 통합적인 형태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또 전일제로 운영이 되는 곳들도 이제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특수교육기관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인천에서의 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모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쨌든 이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용 공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어떤 전문시설, 좀 더 이제 서울과 같은 이런 이제 전문시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형태는
뭐 전일제도 좋고 시간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그 시간의 유형만 이용한다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시간을 활용해서 그 전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뭐 대다수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일회성 프로그램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한 과목 수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그것을 한 과목 수강할 수도 있고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B형의 모델을 좀 더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한 과목을 수강하는 1회 수강제와 그리고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수강하는 집중 수강 이런 개념으로 두 가지로 더 특화해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이 발달장애 선생교육은 좀 더 이렇게 전문적이고 그 발달장애에 위해서 좀 전문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용시간 측면에서도 전일제뿐만 아니라 시간제로 운영되고 또 시간제도 역시 한 과목을 듣는 사람도 한 과목을 수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과목을 수강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좀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류 기준을 가지고 평생교육의 주된 이용 목적에 따라서 다시 배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현재 이용시간 측면에서는 이 전일 수강을 하시는 분, 그리고 집중 수강을 하시는 분, 또는 1회, 한 과목 수강을 하시는 분, 이렇게 이용시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평생교육의 주된 이용 목적을 직업 획득 또는 자립생활 또는 이제 낮 시간에 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이용 목적을 가지고 분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열해보면 9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9가지 모델이 나오는데, 뭐 직업 획득이나 자립생활의 경우에는 좀 더 집중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마 1회 한 과목 수강의 형태로는 접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 낮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 하루 종일 이렇게 수강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9가지 중에 3가지는 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6가지 유형을 가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 획득의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이 직업 획득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형 직업 획득의 목적으로 전일제로 수강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은 꼭 발달장애 교육센터에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 발달장애 직업훈련센터가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센터장님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발달장애 직업훈련센터와 연계해서 이 가형의 경우에는 아예 외부기관 의뢰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인천 이 발달장애 교육센터에서는 이제 직업 획득뿐만 아니라 또 직업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 직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 집중 수강제 형태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립생활과 관련해서는 뭐 전일제 수강하는 경우에는 좀 최중증이나 중복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이 좀 기초적인 자립생활 역량을 향상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형의 경우에는 뭐 하루 종일 수업을 듣지 않지만 일정 시간은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강함으로써 자립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낮 시간 활동 참여의 경우에는 뭐 낮 시간 활동이라 하면 뭐 체육, 스포츠 활동, 또는 뭐 요리 활동, 취미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활동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은 뭐 어떤 경우에는 집중적인 어떤 수강 형태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한 과목만 이렇게 수강하는 형태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스포츠 활동이나 이런 경우에는 한 과목만 수강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직업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 역시 평소에는 직업을 갖고 있다가 주말에 나와서 뭐 일정 시간 동안 스포츠 활동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1회 수강제 이런 형태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 모델별로 이 평생교육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해 보았는데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 프로그램과 어떤 운영 모형을 설계할 때 이 프로그램 논리 모형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저도 그런 모형을 적용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형의 직업형 전일 수강제 이런 직업 획득을 목적으로 전일 동안 이렇게 수강하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이제 주로 장기간 훈련을 통해 직업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간의 체계적인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정 분야에 요구되는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직업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투입 부분에 이제 ILEP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약자로 풀어오지 않아서 이것은 개인별 평생 교육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이 프로그램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개인별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개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도 역시 이동 지원이라든가 또는 행동 문제에 대한 지원, 이제 이런 또 추가적인 어떤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이 개인별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이 센터가 운영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진행할 때는 이 개인별로 이제 이 사례관리자와 같은 이 개인별 평생교육 계획 수립 담당자가 이 발달장애 성인별로 배치가 되고 이 개인별 사례관리 담당자와 발달장애인이 서로 협의해서 내가 6개월 동안 직업 획득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상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 단계를 가지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또 기관에서는 또 그것을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 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되면 이제 이들이 좀 더 이 직업 동기도 강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직업 획득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형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형 또 유사한 형태로 제안을 드렸고요. 나형은 아무래도 이제 현재 직업을 갖고 있고 일정 기간 동안에 좀 더 집중적인 이 직업 유지를 필요로 하는 이런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루 종일 수업받기보다는 특정 기간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투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성과는 장기간의 직업 고용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형은 이제 자립생활형 전대지방제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기초적인 어떤 자립생활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주로 중증의 발달장애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형은 자립생활형 집중수강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특정한 분야, 수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초분야라든가, 이런 어떤 기초적인 어떤 특정한 분야의 자립생활 기술 향상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프로그램도 역시 똑같은 어떤 고용에 따라서 이렇게 작동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 활동에 대한 집중 수강제. 이것은 이제 낮 시간에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달장애 성인들. 최근에 이제 주간활동 서비스가 이제 시범 운영이 되면서 이제 낮 시간 동안에 의미 있는 활동 지원의 필요성이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아마 그 평생교육 시스템에서도 발달장애의 어떤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 지원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의미 있는 활동이라 하면 이제 문화, 여가, 체육, 수많은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의미를 찾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평생교육에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낮 활동의 시간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이제 집중수강제나 일회수강제 개념으로 운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운영하는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낮 활동은 일회성으로 즉 한 과목만 수강하는 형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활동을 하고 있거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 또는 일주일에 1번 정도 나와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이것도 역시 유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운영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인천 발달장애 교육센터의 운영 고용안을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운영의 원칙은 이 발달장애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별 평생교육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발달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요구에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설계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어떤 접근들을 이 센터 운영 과정에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선택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유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즉 발달장애인의 최우선의 인식을 보장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원칙들이 좀 있는데요. 시간상 좀 생략하고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고 발달장애인의 최우선의 인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용 대상을 좀 추정해 보았습니다. 이건 이제 2015년 말 자료라서요. 조금 지금 현재하고 좀 다를 텐데요. 2015년 말 현재에 2019년에 거주한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약 7,700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이 중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 대상은. 한 가지는 체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이들에게 유선적인 어떤 서비스 접근을 유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소득 가구의 발달장애인 역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시설에서 나오셔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들도 계신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낮 시간 동안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일반 발달장애인들도 역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냥 판단하기에는 이 여러 가지 이제 한 60개 가정에 30개 가정의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는 것으로 전제를 했을 때 연간 이용자 수, 실이용자입니다. 연 이용자가 아니고 실이용자 수로 한 476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한 100명은 이제 이 우선 지원 대상에게 할당을 하고,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는 이 전체 발달장애인에게 구조를 개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조치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절차인데요. 좀 전에 이제 6가지 모형을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형을, 그런 유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택하면 좋겠느냐. 어떤 전문가가 어떤 고도화된 사정적으로 가지고 이 6가지 유형으로 연결되도록 할 건지, 아니면 이제 발달장애인과 좀 더 쉬운 말로 서로 대화하면서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런 어떤 유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발달장애인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이 본인에게 적절한 프로그램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순서대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재 직업을 갖고 있냐고, 그리고 직업을 갖고 있다면 현재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희망하는지, 이것을 가지고 이 직업 교육을 제공할 것인지, 또는 낮 시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인지를 이렇게 결정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장기간으로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필요로 하는지, 그런 식의 욕구를 물어보아서 집중 수강제 또는 일회성 수강제 또는 전일제 수강제 이런 형태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역시 이제 직업을 현재 갖고 있지 않고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직업 교육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위탁하는 전일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해주고, 그리고 직업을 현재 당장을 갖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데 물어보고, 역시 자립생활을 희망하게 되면 또 전일제 또는 집중수강제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현재 이 자립생활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낮 시간에 어떤 활동을 희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역시 낮 시간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6가지 정도 유형의 이 프로그램의 유형이 결정되면 이들에게 각각 개인에 맞는 개인적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크게 도식화해보면요. 처음에 이제 발달장애인이 본인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평생교육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겠죠. 즉, 인천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이제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발달장애인이 그 서비스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 신청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평생교육을 필요로 하는지, 또는 아까 좀 전에 그 주소를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유형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가지고 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별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 개인별 평생교육 계획에는 이 발달장애인에게
뭐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어떤 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이 이제 체계적으로만 잘 실행되면 이 평생교육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실행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수정 보완하는 이런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평생교육이 완성되는 이런 형태로 이 절차를 간략히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떤 모델의 적용이 정말 전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정말 발달장애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발달장애 최우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평생교육 운영 모델이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모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센터가 주로 담당해야 될 임무는 크게 한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개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즉 개인별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 주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크게 6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5가지 프로그램을 센터에 직접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5가지, 나에서 과형에 해당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야 되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담당해 주셔야 되고 또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것도 담당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형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업 관련 시설의 프로그램을 의뢰하거나 또는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시간이 제가 다 쓴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좀 더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은 이제 자료를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기가 협력을 하고 또 발달장애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일 것 같고요. 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시 개인별 프로그램 지원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도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핵심은 개인별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개인별 평생교육 지원팀을 구성하고 그 팀의 담당자를 배치해서 그 담당자와 발달장애 또는 그 보호자 같이 협의해서 개인별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이 서비스가 제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프로그램은 이제 역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질 분류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 조사해보니까 직업능력 향상 교육과 기초능력 교육에 대한 욕구가 매우 컸고 이런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설계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4일부터 4일에 이르기까지의 이런 그 평생교육 과정을 한 30강 강좌 정도의 형태로 운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예측을 해보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매일 하는 경우, 격일제로 하는 경우, 또는 이제 일주일에 하루만 하는 경우, 이제 이런 형태로 이렇게 프로그램 유형을 설계를 해보았고요. 길게는 6개월, 짧게는 4주, 이런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프로그램의 프로그램당 정원은 한 7명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 전공과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학급당 학생수 정원을 7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해서 7명으로 제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프로그램 할 때는 성인 학습자에 대한 어떤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 발달장애 학습자에 대한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지원할 때도 역시 일반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또 축적해 놓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올 때마다 인천 이 발달장애 교육센터에서는 그 센터 내부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이 센터에 의뢰되는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외부의 일반 평생교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는 의뢰, 연계하는 그런 활동과 함께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 임무들을 제시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사회 협력기관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고 아마 이제 내년 초에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센터와 함께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평생교육 전문가도 양성할 것이고 여러 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고할 것인데요. 바로 이 센터가 있고 그리고 아마 인천시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으로 보자면 아마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도 함께 담당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교육 시설의 역할을 함께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어떤 그 중개하고 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모든 역할들은 아마 인천시 발달장애 교육센터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런 역할들을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와 함께 협력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은 이와 같이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원 인력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요. 이제 크게 이 전문 인력과 제공 인력 그리고 보조 인력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 인력은 전반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코디네이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공 인력은 교사, 종합 강사가 될 것이고,
또 역시 보조 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교강사와 보조원은 이 강자별로 또는 학생별로 이용자별로 이렇게 고려해서 이렇게 배치하게 될 것이고요. 이 포스트네이트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사 자격도 갖추고 관련된 경험도 가지시고 연수도 받으신 그런 전문 인력을 배치했으면 좋겠고, 그 인력을 적어도 5명 이상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전반적으로 생각을 운영되려면 약 한 15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 공간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데요. 이건 제 아이디어니까 그냥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요 예산도 추계해볼 수 있는데요. 1인당 교육 경비를 통해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해보면 한 11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 중에 보증기관들도 좀 내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연간 한 9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항목별로 소요 경비를 추정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연간 한 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역시 이후에 예산 수립 과정에서 고려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2008년의 교육센터가 이렇게만 운영이 된다면 이 지자체에서의 어떤 새로운 운영 모델을 선출하고 사시도의 발달장애 중심교육 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시간이 짧아서 좀 짧게 줄였는데요. 나머지는 자료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답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준희 박사님께서는 그 발달장애 평생교육에 대해서 전문가시고요. 사실은 그 오늘도 광주에서 이제 강의가 있었는데 우리 그 인천의 발달장애 평생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우 인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장님께서 직업교육 중심의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방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창우입니다. 저희가 그 인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2월 8일에 개설했습니다. 개설하다 보니까 좀 이게 저희 개소하고 나서 여기에 저희가 많은 발달장애인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어떤 규모상의 한계 이런 게 굉장히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천 발달장애인 교육센터가 설립된다고 해서 참 개인적으로 욕심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 부분에서 많이 커버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제가 이제 발달장애인 서울에도 많이 계시지만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과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수료하고 보면 다음 단계는 뭡니까? 하는 문제가 제가 가장 많이 고민됐던 문제입니다. 6개월 과정, 1년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럼 그 거친 다음 단계는 뭔가? 이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인가 하는 의문점은 항상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의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아까 제안을 하셨다시피 6개월, 1년 과정하고 나서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직업훈련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죠. 뭐냐면은 그럼 경증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계를 좀 뛰어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놀랬던 게 1층부터 4층, 지하 1층 규모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 단계별로 1층부터 4층을 다 다른 단계, 아주 최중중부터 오늘 하나를 만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를 훈련받아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와서 놀고 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뭔가 충분하고 뭘 할 수 있다는 걸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1층부터 4층이 그 단계별, 장애 유형별로 따라서 잘하는 애들은 직업 훈련을 받지만 못하는 애들은 직업이라도 하나라도 내가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끔 해줘야 되는 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훈련 중심으로 앞에서 우리 김기룡 사무총장님께서 제 내용하고 겹쳐가지고 제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필요점 보면은 저희 잘 아시죠?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헌법 31조, 그 다음에 교육법 제4조와 평생교육법 제4조, 그 다음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와 제34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교육청에서 할 거냐 시에서 할 거냐 이게 서로 싸웁니다. 왜? 자기가 가져오면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장애인과 다르게 장애인들은 평생교육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가 돼서 완전히 분리해하는 정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법이 제26조에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내용은 기관 지정, 그다음 과정, 그다음에 교육 제공 인력, 예산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잘못 알았는데 서울에서는 지금 3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다른 시도는 움직임이 아직 없고 서울도 원래는 25개 자치구에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나 규모 면에서 5개로 총 올해까지 하면 6개가 되나요? 6개로 축소해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구청에서 3월 14일, 작년 3월 14일이죠.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에서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모형이 필요하다, 어떤 게 중요하다는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 과연 교육과정을 어떻게 잡아갈 거냐, 딱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규모로 어떤 수준으로 정해야 되고 또 어떤 기관이 운영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 기관이 과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요구는 아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직업생활과 독립생활, 그 중에서 독립생활은 일상생활 기술과 의사소통, 자기결정, 금전관리, 개인위상, 안전, 건강 선순입니다. 근데 이 발달장애인의 그 독립생활하고 저희가 직업생활을 뛸래야 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센터에서도 물론 교육을 합니다. 6개월간의 어떤 직업훈련 양성과정이 있지만 50% 이상이 사회성 교육입니다. 즉 50% 이상이 발달장애인 독립을 위한 교육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취업 조사를 많이 써서 하는데 발달장애인이 일을 못해서 회사에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독립생활, 어떤 사회성에 대한 적응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가장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생활에서는 뭐 일하기 고용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업생활 믿고도 저는 독립생활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는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7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목적이 지역사회 전환에 필요한 자립생활 능력 향상하고 직업을 잘 유지해나가는 것을 저희는 직업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목적을 정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립생활 능력, 이게 바로 또 직업생활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보시면은 통계는 제 책자 첨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평생교육은 직업능력 향상교육과 기초분해 교육이 가장 높습니다. 원하는 게 직업하고 그 직업에 따라서 기초, 자립을 하는 생활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말씀하는 독립생활하고 직업교육이나 아니면 직업능력 향상교육이나 기초분해 교육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근데 요구하는 게 그 동일하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꼭 개설됐으면 하는 게 그 부모님들의 욕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 직업능력 향상교육, 그 다음에 기초분해 교육, 특히 그중에서 기초자립교육, 이 부분들이 이 프로그램 안에는 꼭 구성돼야 된다. 그건 직업과 독립생활은
떼내야 뗄 수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프로그램 이용 욕구는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과정은 보통 6개월, 1년의 프로그램들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까쯤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뭐 2시간, 반시간도 있는 거고, 그건 자기의 그 발달장애인의 유형에 따라서, 자기의 희망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센터를 하면서 아쉬운 게, 뭐 이제 아쉬운 것도, 이 욕구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저희는 정례화된 욕구들만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을 좋아하는 동물에 관련된 어떤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습득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고 있지는 못하고 정례화된 어떤 기술 교육만 하기 때문에 이 발달장애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이런 욕구들을 충분히 수용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완견을 좋아하면 애완견에 관련된 어떤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관해서 어떤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좀 협력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에는 대부분 발달장애인들의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체험식 교육, 직접 몸으로 익히고 해보는 거. 그래서 제가 전에도 처음에 서두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를 해도 아무리 이 최중증이라도 하나를 해도 거기서 내가 나가서 하나를 했다. 그러면 1층에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모든 발달장애인이 와서 거기서 한 3개월 동안에 거기에 대한 자기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 기초적인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는 이거에 맞으니까 너는 이쪽 뺐지, 너는 이거에 맞으니까 너는 이렇게.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6개월 동안의 관찰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적성들을 골려준 3개월 동안의 관찰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적성을 해서 1단계 얘는 아주 최중증이고 얘는 굉장히 좀 이 자기 생활 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1단계 제1층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직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2층은 좀 나은 단계, 3층은 좀 더 나은 보호자업장 수준의 그런 단계로 하고 4층은 거기서 더 나아가 직업훈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직업 전문된 평생교육센터가 저는 개설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4층까지 개설된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고 그래서 제 마지막을 말씀드리면은 제 마지막에서는 부모님들 다 걱정하세요. 저희 오시면은 고등학교 3학년 부모님들 오시면은 정말 어떻게 말을 하실지 몰라요. 1, 2학년 때까지는 학교에서 돌봐줘요. 3학년 되면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할 방법도 몰라요. 훈련을 받고 싶은데 훈련할 방법도 몰라요. 이게 발달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을 평생교육센터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졸업 후에. 그래서 그 졸업 후에 평생교육센터에서 그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개별 능력에 맞춰서 그런 프로그램들, 직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짜야 되고 그래서 그 애들이 평생 교육을 통해서 내가 독립할 수 있는 어떤 직업적인 교육의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교육이 학교 연장선에 딱 단기 1년 6개월 과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그 교육을 끝나서 뭔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평생교육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센터나 뭐 지금 다른 데는 어떤 게 보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 평생교육도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 거기 다녀봤자 결과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출하고 나서 우리 자신은 어쩌나. 이 걱정이 앞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또한 또 발달장애 훈련센터가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 제한이 있습니다. 수용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은 그러면 특혜적인 혜택밖에 안 되고 또 1년을 지나고 거기서 하고 나서 4년 뒤에 뭐 재입학을 한다든지 이걸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에서 이번에 생기는 뭐 인천 발달장애 교육센터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모델, 정말 아주 최중증부터 아주 경증까지 다 직업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 직업을 꿈꾸고 자기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용구 서울노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장님께서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한용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되게 여러 군데 평생교육센터를 맡고 나서 여러 군데 다니고 또 굉장히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아까 순전에 말씀하신 대로 5년 후에는 어떡할 거냐. 저는 솔직히 지금 1년 걱정인데 이 아이들하고 1년 사는 것도 너무 걱정이거든요. 그 5년 이후도 저한테 자꾸만 질문하셔서 제가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아요.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센터장인데 그 이후까지 어떻게 고민할까. 근데 참 이게 평생교육센터라는 이름을 붙여놓으면서부터가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평생교육이니까 얼마 전에는 이런 그림도 봤어요. 나 지금 68세인데 거기다 장애인이다. 거기 이용하고 싶다. 직접 전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원이 다 돼서 대기로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분이 좀 대기가 없으면 이분을 받아야 될까. 평생교육은 분명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런 평생교육센터라는 이름이 붙으면서부터 발생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서울에서 진행되는 거는 저도 경기도에서 중증도가 굉장히 높은 직업자회시설 원장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여기 왔을 때는 서울에서 진행될 때는 어떤 이 평생교육센터의 목표가 제일 큰 게 뭐였냐면 기존에 있는 복지시설, 복지기관에서조차 거부하는 최중증의 발달장애인을 다닐 수 있는 데를 한번 좀 만들어보자라는 게 취지였어요. 그러면 최중증이 앞에 붙잖아요. 그러면 뒤에 교육이라는 게 이게 좀 빠지고 돌봄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요구하셨던 교수님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센터가 되게 되죠. 근데 어쩌면 부모님들이 그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훨씬 더 바라실 수 있는 부모님도 계시죠. 물론 반대로 아니다. 우리 아이는 뭔가 교육을 받아서 뭔가 변화가 되고 직업을 갖고 독립하는 걸 원한다. 이게 다양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는 데는 맨 앞에 이용 대상은 기존에 있는 복지관에서도 거부당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기회를 주자. 적어도 여기서는 거부하지 않는 그런 데를 만들어보자는 게 그 목표였기 때문에 약간은 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김기룡 총장님께서도 제시하시고 뭐 했지만 1월달에 서구청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부모님들의 어떤 욕구조사, 발달장애인은 당사자 욕구조사가 잘 안 되다 보니 보호자 욕구조사가 진행됐고 그거를 제가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짧게만 그 욕구조사에서 좀 필요한 내용들만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더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서울에서 있대는데 전국에서 뭐 최초로 했대는데 뭐 말은 많고 하는데 거기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최중증들이 다니고 있대는데 거기서 평생교육들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거냐? 그걸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보여드리는 거 정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운영상의 어떤 설립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나 이런 건 없었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현재도 역시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고요. 그거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그런 문제들을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계속해서 방법을 찾고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저도 여기다 제시를 해줄 텐데 저는 여기 오면서 굉장히 많이
부럽기도 하고 샘도 났습니다. 정말로 힘든 과정을 통해서 노원에서 저는 그걸 했거든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건물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여기는 일단 한 150억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제가 허욱했습니다. 저희는 기능보강 사업 1억 6천도 했거든요. 그럼 한 100배로 지금 하시는 건데 그러면 저는 여기가 100배는 더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원센터가 아니라 다음부터는 발달장애 평생교육 얘기만 나오면 다 여기 있던 서구청으로 와갖고 견학도 하시고 어떤 모델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노원 현재 센터의 정문 모습입니다. 2000적 욕구조사 분석을 했는데 제가 좀 많은 거를 하려고 제가 글씨가 좀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1월 달에 저희가 욕구조사를 했고요. 약 한 320분 정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은 남자의 비율이 약간 70%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응답자는 여기 보시면은 여자가 약 75%예요. 결국 뭐냐면 거의 발달장애인이 있으면 어머님들한테 양육책임이 가고 결국 어머님들이 다 그걸 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죠. 다음에 40대가 약 42% 굉장히 많고요. 서구청에 거주하시는 분이 약 20% 정도였습니다. 학령기와 성기가 약 거의 반반 정도였는데요. 학령기가 약간 높아서 약 52%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대상이 성인기 장애인인데 왜 학령기를 했냐라고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뭐 하겠지만 어차피 학령기도 성인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구들을 같이 조사를 좀 해봤고요. 장애 등급으로 보면은 약 1급과 2급의 비율로 하면은 약 96%가 1급과 2급 장애인이었습니다. 이용 현황에 대한 부분, 현재 평생교육센터는 얼마나 이용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약 140명의 이용자, 성인 발달장애인 가운데 23명만 이용하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108명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아까도 나왔지만 전국 조사하고 한 5, 6% 정도 차이가 나고요. 거의 비슷한 비율이죠. 결국은 3분의 2 이상은 평생교육에 대해서 못하고 있다. 이걸 말을 조금 바꿔놓으면요. 평생교육이라 그래서 무슨 대단한 기관이 아니라요. 그냥 지역사회에 있는 거의 모든 복지관, 직업자 시설까지 다 평생교육을 포함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은 75% 이상은 집에 있다는 말이겠죠. 반대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게 이용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단순히 집에 있다. 그럼 그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집에 있으면 잠겨 있거나 어머님 나가려면 아니면 어머님이랑 다른 가족이 같이 있거나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의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왜? 학령기 이후에 학교는 그래도 다 받아주거든요. 그럼 학령기에는 괜찮냐? 왜 괜찮냐? 학령기에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아무리 장애가 심어도 다 받아줘요. 아무리 장애가 심해도 다 받아줘요. 그런데 학령기만 딱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는 사회복지기관들이 좀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조건 사회복지기관들이 다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정부에서 지원을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교사가 그만큼 적으니까. 주간보호센터에 그 정도 인력 지원하고 거기다가 정말로 최중증 심한 발달장애인들 다 받아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직업자의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훈련 교사들 한 12명당 한 명씩 정도 보는데 거기에 최중증 12명 있고 한 명이 봐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만 있어야 되는 장애인들이 많고 그 집에만 있어야 되는 장애인은 학령기가 아니라 성인기다. 그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평생교육 센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약 97%가 있으면 참여하겠다라고 저는 답해 주셨고요. 평생교육 희망 내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기술 훈련이나 직업기술이나 사회적 기술 또는 의사소통 등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여기에서 좀 더 좋아져서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혼자서 내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내가 아니라도 걔 혼자서라도 살 수 있을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용 희망료는 28만 원인데 이건 좀 격차가 좀 컸었습니다. 그 구별로 인천에서 구별로 좀 격차가 컸어요. 어떤 데는 뭐 10만 원대를 이용료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데도 있었고 어느 분은 뭐 30만 원대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굉장히 편차가 컸습니다. 서울도 제가 이번에 성동, 마포, 동작 3개의 센터가 새로이 신규 오픈을 하고 거기도 지역조사를 다 했었는데 거기도 지역별로 거의 2배 이상 이용료에 대한 이만큼은 부담할 수 있다.
그게 잘 사는 동네인지 못 사는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이용료 편차는 좀 컸고 평균 약 한 2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이용의 욕구조사에 따라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을 이 욕구조사만으로 재현을 한다면 하겠습니다. 먼저는 좀 빨리 지어야겠다. 이렇게 늦춰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욕구가 너무 강력하죠. 아까 말씀하신 있으면 당장 이용하겠다는 분들이 97%입니다. 100명 중에 97명이라는 거예요. 좀 빨리 져라. 그거에 따라 무슨 조건 이러지 말고 일단은 짚고 보자. 이게 전 일단 빨리 좀 져라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중증의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시설을 좀 만들어줘라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각 구청별로 여기저기 막 그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합하지 않은 공간들을 자꾸만 해요. 그 적합하지 않은 공간을 적합한 공간으로 만들려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 비용들이 저는 너무 아까워요. 그 비용 가지고 우리 발달장애인 아이들한테 적합한 교재, 교구, 심리운동 도구들 제대로 된 갖춘 스노젤링실 이런 거 다 갖춰놓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서구청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이걸 만드니까. 일단 그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지금 뭐 여러 계층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선 고려는 최중증의 장애인의 고려하는 시설에 설립됐으면 좋겠다. 다음에 발달장애 평생교육 전문 인력들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전문 발달장애는 아직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누가 할 것이냐, 사회복지사가 할 것이냐, 특수교사가 할 것이냐, 평생교육사가 할 것이냐 논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누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해보니까 그 선생님이 사회생활을 해봤던 경험이나 그 선생님 인성에 따라 좌우가 되지 직종에 따라 크게 좌우가 되지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나 직업훈련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그럼 결국 뭐냐?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해왔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선생님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발달장애인 학습자 요구에 적합한 평생교육 과정을 연구하고 개발해 놔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많이 김기룡 총장님 말씀하셨죠. 그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연구 개발을 좀 사전에 좀 미리 좀 준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노원센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안에 게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하나씩 보면요. 저희는 2015년 11월에 위탁 계약을 처음 체결해서 작년이죠. 작년 1월에 이용 장애인 모집 공고를 하고 3월 10일 오늘이 첫 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 선생님들이 돈을 모아서 떡을 해서 부모님들과 또 시청 이런 데 돌렸어요. 우리가 한돌 된 데는 우리 선생님들의 힘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돌렸어요. 오늘은 되게 기분이 많이 좋은 날입니다. 1년 딱 됐고요. 건축물은 가봤더니 노이자시설이 아니었어요. 일반 분리시설인데 그거를 노이자시설로 바꾸는데 그 건물이 25년 된 건물이었어요. 25년 된 건물을 지금 기준의 노이자시설로 바꾸는 데는 정말 피눈물 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꿔놔서 그래서 여기서 시작서부터 어떤 중증장애인 단순히 노이자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순간적 과잉행동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순간적 과잉행동이 있을 때 거기에 걸리는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가서 부딪혀도 안 다치고 넘어져도 좀 덜 까지고 그런 거가 먼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뛰쳐나가도 갑자기 어디론가 없어지지 않을 환경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일목요연하게 관찰하고 볼 수 있는 구조들을 갖춰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좀 했으면 훨씬 좋은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아쉬워서 지금도 저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기본적인 과정들은 저희가 1학기, 그러니까 8월에 1학기 종료가 되어 있는데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월서부터 7월까지 그리고 8월은 방학기간이고요. 9월서부터 1월까지 2월 방학이고요. 방학하니까 학교처럼 한 달 방학이 아니고요.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장애인들 휴가 갔다 오고 선생님들은 학기 종료하고요. 그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별도라는 게 아니라 학기 중에 못 해봤던 프로그램들. 그래서 저희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해봐요.
뭐 방송 댄스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가지 진짜로 흥미로운 것들을 외부 강사를 동원해서 해보고 그 파일럿 프로그램이 괜찮다. 그럼 그 다음 학기에 정규 프로그램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정규 프로그램들을 평가해서 별로다. 그럼 과감하게 떨궈뜨리고 다음번 파일럿 프로그램 방학 때 다시 해보고 또 다시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이제 3학기째 이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전체적인 평수는 약 184평. 이쪽 서구촌에 비하면 한 5분의 1 정도 규모가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용장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3명 더 추가로 했습니다. 3명 추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구청에다가 인력만 지원해주면 운영비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해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원해준 게 2천만 원. 이거 갖고 한 명 인건비도 솔직히 안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3명이라도 받자. 그래서 그 3명은 내변경 중폭발사장으로 3명을 받은 별도의 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운영 인력은 14명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좀 빠져 있습니다. 2명 정도 빠져 있고요. 현재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아까 말씀드린 그 내변경 중폭방을 위한 선생님은 이번 주에 이제 시험에서 들어오실 예정이고요. 식당은 요 비용입니다. 지금 14명이 왜 12명이냐면 하루에 한 끼 식사하는데 그 조리사하고 조리보조를 지원해 줄때요. 근데 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돈이. 그 한 끼 조리하고 하는데 조리하고 조리보조가 저희 선생님들하고 그 테이블이 똑같은 거예요. 저희 선생님도 9시부터 6시까지 풀로 하는 선생님하고 점심 한 끼 차려주고 가시는 조리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외주를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외주 전문 업체가 와서 새벽에 오고 아침에 식사를 조리사가 와서 해주시고 점심 다 하고 오후 2시 반에 간식까지 다 조리해서 주시고 그리고 가세요. 한 끼당 식사는 5,500원. 이게 아마 거의 복지기관에서 제일 비싼 식사당 같거든요. 그러면 한 달 치면 한 13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13만 원 부담하면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리사나 조리보조 있었죠.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거는 5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서울시에서 7만 원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7만 원으로 10대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나머지 거는 아까 말한 조리사하고 조리보조 인건비로 해서 부족분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저희 교사, 담임교사나 보조교사, 부담임이라고 하는데 그들 외에도 저희는 다양한 그 외부 전문 강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와서 매일 오시는 분 또는 이틀에 한 번 오실 분이 있습니다.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다음에 무용동작치료사, 요리강사, 언어치료사, 도예강사, 태권도 강사, 텐그라피 이렇게는 외부 강사들이 와서 자기가 맡은 시간에 또는 집단 또는 개별 해갖고 같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10시부터 5시인데요. 그건 수업 시간이고 우리 어머님들은 대체로 9시 전에 오셨다가 6시 이후에 가시죠. 저희는 그때 그냥 그 시간은 자유롭게 어쨌든 정규 수업 시간은 그렇게 돼 있고요. 학원 시간이나 등원 시간은 부모님이 그 정도 선에서 자유롭게 결정하시고 약간 여유를 드렸어요. 그래서 5시에 가시는 분도 있고 6시에 가시는 분도 있고 수업 내용들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한 5개 반 정도 되어 있고요. 진로 탐색반, 사회반, 건강관리반, 사회기술반, 직업반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5개 반마다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반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몇 가지 좀 보면은 뒤쪽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담임들이 맡고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5명의 담임들이 있고요. 담임교사들이 약간 11과목을 맡고 있고 전문 강사들이 9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통하면은 20과목이죠. 부담임들이 5과목을 또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담임들도 다 교육학을 전공하거나 교원 자격을 갖고 있거나 사회복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부담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조교사라는 용어보다는 부담임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애초에 그런 자격 요건을 가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사가 12명 중에 12명이 다 전원이 수업에 참여하고 같이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외부에 별도로 해서 저희는 2달에 한 번씩 캠프를 합니다. 캠프에 부제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휴식을 누리는 캠프를. 그래서 그때는 아침에 왔다가 다음날 오후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체 캠프라고 해서 저희가 온돌이 돼 있거든요. 바닥에 다. 그래서 센터 내에서 영화도 보고 노래도 하고 거기서 자고 다음날 또 프로그램 하고 오후에 가는 거죠.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 2달 건너서는 외부로. 이게 뭐 산이든 들이든 바다든 어쨌든 1박 2일 외부로 갔다 오는 거고 해서 총 저희는 그 캠프를 거의 2달에 한 번씩으로 결정됐습니다. 요번에도 저희가 수첨이라고 행성을 가는데 23, 24 그날 부모님들은 치맥 모임을 하시겠다고 저희는 캠프를 가고 그리고 대구사이버하고 몇몇 경복대학교라든지 또는 저희 장애인복지연대라든지 뭐 이런 데하고 MOU를 맺어서 그 언어치료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여기 최종 마지막 학기 선생님들에 대해서 실습으로 막 뭐 100회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30회씩 그런 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용 내용은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백혈 사건이나 미술 치료 이런 것들 도에 저희 프로그램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그 발달장애 아이들하고에 대한 그것만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경 선생님께서도 나머지가 더 많거든요. 저희 이용 30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 인력 갖고 30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상담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 건수가 저희가 상담 건수가 100건이 넘어요. 그 부모님들에게 발달장애 부모님께 이게 학령기관 성인기관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상담을 하고요. 저희 같은 가족지원 캠프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MOU를 맺은 단체가 있어서 원어민 영어 캠프가 있습니다. 1박 2일로 해서 10명인데 그거는 발달장애인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형제자매를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이것도 역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 특강이라고 해서 저희 아까 보시면 전문 강사들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을 동원해서 그분들이 이제 부모님들 대상으로 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시간에 오는 아이들은 저희 플레이룸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놀이터가 몇 가지 문제 제기하고 이런 것들만 말씀드리고 제가 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 제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시설 기준이 모호합니다.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시설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500제곱미터 이상 150평 이상만 시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교실이 몇 평인지 사무실이 몇 평인지 뭐를 맞춰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서구청에서 요번에 지을 때 잘 지어놓으면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기준이 어떤 기준이 하드웨어 지역 기준이 너무 확실하게 잡혀있다면 여기서 원하는 대로 못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 조례 기준이지만. 그리고 노유자 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복지시설도 아니고 교육시설도 아니에요. 그래서 노이즈를 지정하는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문제고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관리 감독과 지원 등이 불투명합니다. 작년에 5월 26일 날 김태현 의원이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평생교육법 안에다 넣어놨어요. 거기 안에 보면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원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돼 있어요. 작년 12월에는 또 부산의 김경태 의원이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하는 걸 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발의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 저도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그냥 둘 다 양쪽 다 손목히는 모양새로밖에 보이지는 않고요. 인력 구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게 제가 지금은 크게 갖춰 입은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입고 있지만 저한테 노원센터 오시면 이 모습이 아니라 추리닝에 한 손에는 망치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주걱 들고 있는 거 있고 12명 중에 관리 인원이 저 포함해서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10명은 교육인은 선생님들이 직접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하고 중간관리자 1명이 나머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뭐 교육시설이냐 복지시설이냐 아까도 나왔던 문제가 넘어갔고요. 매뉴얼과 평가 체계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원센터에서 지금 저희 법인하고 같이 해갖고 매뉴얼을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와 구성 목표하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최중증인데 평생교육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과연 그럼 돌봄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조금 프로그램을 조금 바꿔서 돌봄반을 별도로 한 반 구성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문 인력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 부단님들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노원구청에서 일용 착급으로 급여를 줄여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행태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한번 기준들이 없으니까 그 일부 지자체에서 좀 진짜로 어떤 의식이 없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교육, 교재, 뭐 교부, 교수법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심지어 논문들까지도 다 뒤져봤는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된 논문은 이렇게 타이틀로 된 논문은 10편도 안 되고요. 평생교육 관련해서 발달장애인이 연관되어 있는 논문들 보니까 정말로 빈약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냥 발달장애인 또는 평생교육 이렇게 나눠놓으면 굉장히 많아요, 논문들. 근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들은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로 많이 문의들이 와요, 학교에서. 이거 연구할 테니까 같이 설문조사해라. 정말 많이 와요. 근데 앞으로 몇 년 후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본물처럼 쏟아지고. 근데 현재는 너무 없어요. 교육 교재 너무 없습니다. 살려고 하면 너무 비싸요. 다 외국 거. 이런 부분들도 좀 시작할 때 좀 만들 때 좀 노력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용장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용장애는 너무 넓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인지 안 되는 장애인도 있고요. 정말로 얘는 여기 왜 왔지 않은 장애인도 있어요. 그 장애인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 혼재되어 있는 거를 좁은 공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서구청은 넓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교육이냐 보호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쁜 부분이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일단 보시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예산이 좀 아까 예산을 한 10억, 9억 잡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30명인데 예산이 7억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100명 예산이거든요. 100명이면 곱하기 3 하시면 되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으시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좀 이런 교재 도구들 있죠. 이거 노원에서는 다 자체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맞춰갖고 이렇게 제작해주세요. 설계도 주고 힘윤동 도구나 이런 거. 심지어 의자들도요. 이런 의자를 샀는데 일주일이 못 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꼭 늦었지만 바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명진 님이라고요. 부모님인데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맨 마지막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제 나보다 훌쩍 덮어버린 아들이 어찌 해주면 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설 수 있을까. 내용들을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애가 성인기가 되면서부터 부모님들의 고민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때문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미정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신축 및 운영 관련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되도록이면 부모님들 4시 전에는 가셔야 될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그거 시간 맞춰드리면 저는 정확하게 10분 내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 서구청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좀 내용들을 좀 만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마 인천시에 있는 장애복지관이나 아니면 인천시에 있는 시설, 주간보호, 거주시설 웬만큼을 다녀봤던 것 같아요. 다녀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왜 이 장애인들이 왜 여기가 있지? 너무 장애가 경한데?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정말 중증인 분들 갈 데가 없어요. 집에서 다 못 보낸다고 얘기하시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교육 관련된 평생교육이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오는 기관들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 그다음에 복지관, 주간보호, 단기보호, 직업재활, 거주시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기관들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랑 그다음에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학력이 아이들한테만 돼요.
적용되고요. 환경기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기관들 다 이제 복지관, 주간보호, 단기보호, 직업재활, 거주시설로 가죠. 근데 이들 목표가 다 달라요. 그죠? 여기는 교육이고 나머지는 훈련이고 나머지 보호나 훈련이에요. 대부분 보호 형태가 됩니다. 근데 보호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보낼 데가 없어요. 보호가 필요한데 내 아이를 보낼 데가 없는 이런 상황들.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을 때 경층의 부모님도 보낼 곳이 없다고 하고요. 중증의 부모님도 보낼 곳이 없다고 하세요. 똑같이 보낼 곳이 다 없다고 하는데 이유를 다 보면 내용이 달라요. 보세요. 중증 부모님은 애가 너무 장애가 심하다고 해서 복지관에서도 안 받아주고 주간보호에서도 안 보내주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낼 데가 없고 맨날 거기만 가면 경증 애들만 있고 내 아이를 보낼 데가 없다. 받아주는 데가 없다. 이게 중증 부모님들의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경증에 있는 부모님들 또 경증의 부모님은 어떤 고민을 하시냐면 똑같이 보낼 곳이 없어요. 왜 없냐? 내 아이 수준이 너무 안 맞아. 복지관에 있는 그리고 얘 보내놨더니 가지고 있는 능력도 또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지관을 순회합니다. 이 복지관 갔다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이쪽 저쪽 복지관이나 기관에서 경증들은. 사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냐면 복지관의 장애인, 발달장애인 지금 블루오션처럼 지금 발달장애인 블루오션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한 발달장애인이 없어요.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증의 경증은 어떠냐면 이거 A 복지관 갔다가 B 복지관 갔다가 C 복지관 가는데 중증의 부모님들은 보낼 곳은 아무데도 없고 또 이 친구는 또 어떻게 되냐? 복지관이 너무 편한 거예요. 경한 친구들은. 안 나가요. 사회로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지금 중첩되게 있고 이 문제가 순환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용기관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 문제가 중증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경증 부모님이 생각하는 원인이 다르다는 거. 이 문제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갈 건가를 이제 고민을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면 기관수의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를 푸는 건 두 가지가 있겠죠. 많이 만들거나 그렇잖아요? 기관수의 문제가 중증일 경우는 중증인 친구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기관을 더 많이 만들면 돼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도 있는 친구들이 조금 경증 친구들이 다 나가서 지금의 기존에 있는 시설에도 내가 아이를 받아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관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문제는 경증인 부분이 있어요. 경증은 갈 데가 없어요. 분명히 중증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이 친구들은 나가줘야 되는 애들인데 이 나가줘야 되는 이 아이들은 또 갈 데가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중증은 어떻게 보면 돌봄이나 지원이 가장 필요한 케이스고요. 경증은 조금 더 도움을 주거나 교육이나 훈련을 하면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제가 부모님들하고 끊임없이 하고 성인 장애인들이 같아요. 하다 보면 부모님이 생각하는 내 아이가 중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되게 경한 친구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를. 그러면 이 문제 속에서 그러면 서구청은 어떻게 갈 거냐, 지금 교육센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모든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간보호도 그렇죠, 단기보호도 그렇죠, 장애인복지관도 그렇죠, 지금 발달장애인 지금 평생교육센터도 그렇죠. 이게 모든 걸 한꺼번에 거기서 다 이루려고 하니까 죽도 밥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지금에는 그러면 평생교육센터 교육이면 교육은 가고 돌봄이면 돌봄 가고 이걸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 일본에 갔더니 그 평생교육 그냥 보통 복지관이에요. 우리나라 복지관 갔는데 여기는 다 중증만 있어요. 복지관에. 지금 여기 지금 계신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그냥 복지관에 있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못 가잖아요. 왜 우리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그냥 복지관이 오히려 중증을 받아주고 주간보호가 좀 더 최중증인 장애인들 받아주고 그리고 좀 경한 친구들은 조금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경증 부모님도 어떻게 있냐면요. 막상 일반 평생교육을 보내자니 겁이 나세요. 제가 지금 계속 부모님들 설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생 교육기간 보내보십시오. 괜찮아요. 사회통합도 되고 다 보내줄 수 있고. 근데 아직 두려운 의식이 있으세요. 그럼 뭔가 플랫폼이 되실 수 있고 잠깐 지나갈 수 있는 뭔가의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서구청에 제가 바라는 서구청에서 하는 형태는 좀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학령기 같은 경우는 뭐 교육을 다 가지만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경지원, 지금 장애 등급을 장애 등급을 저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상급 정도에 돼 있는 이 친구들은요, 2, 3급 되는 친구들은 조금 상대적 자립할 수 있도록 좀 형태를 좀 가면 정말 중증의 1, 2급에 있는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교육센터를 조금 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서구청에 대한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성인 발달장애 18세 이하 하지 말고 솔직히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장애를 대상으로 하고 일정 정도의 의사소통만 가능한 그 정도의 수준을 주고 하고 또 자립의지나 욕구가 있는 성인 발달장애 그리고 자녀의 자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 가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지관이나 기관을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모님이 안 보세요. 안 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조금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적인 부분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나 자해적인 행동들이 있는 부분을 조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좀 우려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잡게 되면. 그리고 교육의 목표를 잡게 되면 저는 서구청에서 하는 교육센터는 돌봄이나 교육이 아닌 자립을 위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충북에서 그 장애복지관 시설 프로그램을 다 분석을 했어요. 충북 지역 같은 경우 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 문화예술이에요. 어디나 다 문화예술입니다. 지금 아마 인천도 복지관 프로그램 다 분석하잖아요. 다 문화예술이에요. 이런 거 이제 거기서 하고 있으면 거기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복지관이나 주간보호나 직업시설에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아이가 내가 얘 놔두고 혼자 열심히 하더라도 얘가 밥은 챙겨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또 해주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도 제가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교육하면서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돈 계산할 수 있는 거, 내 돈 걔 돈 뺏기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먹는 거 제대로, 이동하는 거, 이 세 개만 되면 부모님의 삶이 달라져요. 부모님의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디서도 안 해줘요. 말로는 금전관리니, 말로는 사회성 훈련이니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생활과 사회생활에 근거한 교육, 목표를 그렇게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선택과 결정권을 기초로 하고 만족도가 아닌 이제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만족도 조사하지 말고요. 효과성,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를 맨날 보냈는데 시간은 갔는데 애는 또 그대로예요. 이제는 그거에서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조금 나아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주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교육 목표를 좀, 센터의 목표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 형태에 있어서는 좀 저는 강좌 형태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 6일 교육센터는 주 6일을 운영하는 걸 저는 원칙으로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6일이지만 오전 9시부터 8시까지. 그 이유는 뭐냐면 직장생활 끝나고 난 발달장애인 중에서 직장생활 끝나고 난 친구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교육자는 1일 이런 형태 하루 종일 하는 프로그램은 직업 빼놓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은 좀 본인 부담으로 하는 걸 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교육 내용을 조금 예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업교육과 관련된 거는 직장생활 체험과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사회성 훈련이 부족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장생활 체험과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고, 컴퓨터 사용이나 스마트폰 사용. 지금 스마트폰을 자녀들한테 주시면 이 자녀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쓸 수 있는지, 언제 카메라를 쓰는 건지, 카톡을 보내는데 언제 카톡을 보내는 건지, 뭐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교육 지금 배워있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부분들, 게임 같은 거 다시 했으면 좋겠고, 요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요리, 분리수거, 청소, 세탁 이것만 해도 부모님이 하시는 건 놓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해서는 소방훈련, 전기안전, 집안 보안문제 아무나 삥뽕만 문제로시잖아요. 이런 문제를 조금 이 아이들이 몸에 체화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고 아주 계량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시민의식 교육 같은 것도 물건을 구매하거나 매너가 됐다 지금 오타가 났는데 매너, 예절 교육. 아마 여러분들 자폐성 장애인 친구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밥 먹을 때 보면 자녀분들 계시지만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의자 앉을 때. 얌전히 의자 빼서 앉던가요? 자폐성 장애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그냥 혼자 빼가지고 그냥 털털썩 앉고 위에서 오히려 문제가 되고 관계성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경증 친구들 중에서는 법률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 취미활동 그리고 협력보안이나 뭐 언어 이런 것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만든 거는 발달장애 당사자들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의 욕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해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시설을 좀 생각한다면 서구청에서 하는 시설을 생각한다면 직장생활과 관련된 거, 정보화 교육과 관련된 컴퓨터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식생활 교육과 관련해서 가정과 유사한 주방이나 방, 세탁실을 다시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어떤 기관도 없어요. 근데 외국을 나가면 다 있습니다. 외국을 나가면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그 공간 안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것들이 집에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기본 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런 내용들 좀 갖추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기 안전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성한 것 중에 커피숍 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발달장애인들이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 부르고 싶고 자기가 가수가 되고 싶거나 악기를 다루고 해서 연주가 되고 싶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시설 배치도를 저는 1층부터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좀 구분하자면 4층은 조금 방과 관련해서 일상 식생 훈련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3층에서 작업실이나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면서요. 저는 밑에 1층과 지상 1층을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구매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직업 훈련은 맨날 작업 조립하는 것만 하지 말고요. 여기서 훈련한 내용을 가지고 커피숍과 식당과 이 구매 공간에서 본인들이 취업을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배워주고 나면 그 다음에 공간과 연계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게끔 이런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수단적 구조를 가졌으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층별 계획들을 한번 제시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순 발달장애 부모님께서 죽는 날까지 행복한 발달장애인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라 인동에서 발달장애인 자폐성장애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김은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태프가 필요 없어서 그냥 여기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느라고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 모두 힘드실 텐데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선 발표자분들께서 저희가 추구하는 모형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하게 모델링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제가 여기다가는 장황하게 많이 썼는데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들과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하고 평생교육센터가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구에 이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생긴다는 말을 듣고 저를 포함한 모든 부모님들도 관련 종사자분들께서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은데 저 이렇게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말씀 들으면서 과연 저것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동인일보 기사에 대해서 썼었는데 이거는 보기 이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평구의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님이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저희들 세계에서는
신문에 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학령기가 지나고 나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 몸소 지금 스스로 체험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굳이 신문에까지 났다는 게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 경인일보 기사에 났던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필요한지, 학령기 이후에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들이 마주하는, 또 그 부모님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인천의 발달장애인 수나 뭐 이런 어떤 학교 과정이나 우리들이 갈 수 있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 기록해 놓은 것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그래도 보호를 받고 부모들이 조금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양 갈래로 나뉘게 되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극히 소수지만 취업을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내 아이는 소위 상태가 괜찮아서 전공과를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공과를 가든 우리가 취업을 하든 또 의도저도 안 돼서 주간보호센터라는 장기보호시설을 이용하든 간에 결국은 다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거기 제가 표를 넣어드렸을 거 참고해서 보시면 취업을 한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1년제 또는 뭐 몇 개월의 단기 계약직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해야 되죠. 거기서 재계약이 안 되면 우리 아이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재계약을 또 성공했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다니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와야 됩니다. 그나마 그래도 몇 년이라도 직업시설을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친구들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죠. 그도 안 되는 최중증 장애인들, 특히 자폐성 장애인들은 중증이 많기 때문에 전공과 진학도 어렵고 취업은 꿈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 부모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장애 진단을 받고부터 정말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들여서 치료를 하러 다니죠.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20년 동안 수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치료를 하고 다녔습니다. 졸업하면 우리 아이는 다시 저희 품으로 돌아오죠. 그것이 지금 저희가 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서 저희가 신축 예정인 인천 서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몇 가지 저희 부모님들의 기대사항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발표자분들께서는 중증장애인을 위주로 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경증장애인을 위주로 하자는 분도 계셨고 직업재활을 위주로 하자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부모니까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중증장애인을 외면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느 때부터가 폭력성이 나왔거든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엄마 머리를 잡아 다닙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생님 머리채를 쥐고 흔듭니다. 이 아이가 졸업하면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받아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간보호센터 하다못해 주거시설에서도 저희 아이들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저희가 아는 어떤 아이는 정신병원에 가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침대에 손과 발을 묶어서 생활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 평생교육센터라고 지어지는 곳에서 그런 최중증 장애 아이들을 배제하고 만든다면 이 평생교육센터라는 의미가 있을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중증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곳,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은 교육이 됐든 돌봄이 됐든 내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워지는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장애가 제 아들처럼 최중증 장애인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직업 교육 과정과 연계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것도 저희 부모님들의 바람입니다.
저희 자폐성 장애인들은 그 장애인 평균 고용률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취업률을 가지고 있죠. 설사 취업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나오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직업훈련을 정말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례자분들, 그 발표자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 교육뿐만이 아니라 직업을 교육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연계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연계형 교육 지원 기관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위에는 직업을 말했지만 주간보호시설에서도 퇴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자기가 화난다고 남을 해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힘든 아이들에게는 내가 최소한 단체 생활에서 견디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너가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저희가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교육하지 않지는 않았거든요. 평생을 말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십 번씩 말하지만 부모님의 말과 교사의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더군다나 이제 성인이 돼서 자아가 강해지고 고집이 세워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교육들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리고 학령기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부모님들 욕구조사를 하는 가운데 보면 학령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학령기에 그 방학 기간 동안 교육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썼는데 솔직히 이 부분까지 포함될 수 있을지는 저희도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 평생교육센터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학령기부터 성인기까지의 모든 교육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모님들의 요구에서 이러한 욕구조사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사람도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욕구와 능력은 모두 다 다르듯이 우리 아이들도 그 욕구와 능력은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다 다르고 좀 웃긴 말이지만 문제행동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장애라고 자폐성 장애든 지적장애는 똑같은 아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가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개개인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개인별 평가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교육이 계획하에 교육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법에 명기되어 있다는 부분은 앞선 사례 발표자분들이 다 말씀하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욕구에 맞는 그 다양한 형태의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 서술했는데 그 또한 앞선 발표자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셨기 때문에 저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이용자의 욕구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 지원을 고민하는 평생교육센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다섯째는 건강한 삶을 위한 문화여가활동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요즘에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시간이 참 많죠. 물론 학령기에는 학교가 끝나면 치료실이라는 곳을 다니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그 부모님들보다 더 늦게 귀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 끝나고 운동 갔다가 음악 치료 갔다가 인지 치료 갔다가 하고 오면 7시간 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면 이 모든 활동이 거의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아니죠. 이 성인분들은 시간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장소도 없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쁜 그런 비장애인들보다 우리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여가 시간 활용이 더 절실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환경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성남 이동에 살고 있는데 저희 주민센터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요즘 각 동마다 너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뭐 추첨하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제가 여기는 서구죠. 서구에 또 서구 국민체육센터라는 곳도 있거든요. 그곳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주차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곳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부모님들이 쫓아다니면서 이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저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하지 않는 이상은 그나마 다행인 거니 그렇게 해서 몇몇 곳에서 지금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지 못한다면 이 공간 안에 우리 장애인들이 그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설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친구들도 북치고 장구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교회도 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 복지관에서 그런 복지관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복지관은 소위 테스트라는 것을 합니다. 테스트. 시험이죠. 그게 상응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도 탈락됩니다. 프로그램 이용하고 싶지만 너는 공격성이 있어서 안 되고 너는 물감을 손에서 발라서 벽에다 갖다 붙이니까 안 되고 중간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해서 안 되고 너무 제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인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이 모든 우리 학생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는 이전에 어떤 이제 새로운 이름의 센터가 신축되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기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너무 많은 기대를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고충과 고민 그리고 이 센터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저희 부모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신설되는 발달장애인 교육센터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기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첫 삽을 출발로 해서 인천의 서구뿐만이 아닌 다른 구에서도 제2, 제3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서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